4차 산업혁명이 뭐죠? 생산성 향상은 오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AI 로봇공학은 그냥 인간을 대체해버립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승자 복식 사회인데 더 심한 승자 복식 사회가 돼요. 국가적으로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적응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건데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새로운 문제 발생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솔루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고 나발이고 만에 뭐가 온다 하더라도 그건 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뭘까? 안녕하세요. 권영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뭐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딱히 전문가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을 이루고 있는 정의도 워낙 다 다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가고 있는 여러 기술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자세히 다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아 이거 모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껴가지고 오늘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기서 하는 모든 주장은 제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조하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뭐죠? 뭘까요? 일단 4차니까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예, 우리 이제 대화식으로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예, 1차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나죠? 우리 교과서에 나오죠? 18세기 때 전기기관 들어보셨죠? 전기기관하고 뭐 이제 기계식 공장이 등장하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19세기하고 20세기 초까지 대량 생산 체제, 전기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 시작된 이제 컴퓨터하고 1990년까지 인터넷 이걸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이걸 이루는 것이 다양한 것이 있는데 한번 제가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 모바일 혁명이죠. 모바일 혁명이 있겠고 3D 프린팅도 있고 AI 인공지능도 있고 로봇공학도 있고 요즘에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그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구성하는 그 요소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핸드폰 그 4G 쓰죠? 맞죠? 근데 5G가 곧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통신의 발달 얘기하고 로봇공학 얘기를 하고 센서, 컴퓨터 비전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산업을 재편시켜서 우리를 이제 바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산업혁명이잖아요?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준 게 뭐죠? 자,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준 게 뭐예요? 크게. 그렇죠. 좋아요. 여기 수준이 역시 높아. 예. 이거죠? 예. 이게 1인당 인컴인데, 1인당 인컴이나 1인당 GDP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지분하게 살고 있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성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풍요롭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거기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생산성의 증가와 풍요예요. 생산성의 증가와 풍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붙었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산업혁명이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와야 될까요? 생산성 향상과 풍요가 와야 되겠죠?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요. 산업혁명이에요. 저는 인류 역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문자를 발견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산업혁명보다 우리 인간의 삶을 바꾼 게 있었을까라는 퀘션 마크가 있어요.
이 산업혁명 전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 30세 이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막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곧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실체들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야 그러면 산업혁명이니까 뭔가 생산성에 향상이 일어나겠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거든요. 아무튼 모든 뭐 우리의 최고의 기술의 아방가르드 아주 첨단에서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뭐 구글, 애플 다 미국 기업이고 미국의 최근 그 노동 생산성 추이거든요. 역대 최저예요, 지금 역대 최저 생산성이. 그러니까 미국 사상 거의 최저를 달리고 있습니다. 생산성이요.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면 뭔가 뭐 앞으로 온다 하더라도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좀 진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전혀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뭐 여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지금 막 다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생산성이 뭐 역설 아니냐, 기술이. 가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인터넷 보급되고 또 전기 보급될 때 잠깐 동안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아무튼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생산성이 지지부진하고 솔직히 갑자기 최근 몇 년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생산성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그래프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러나 일단은 지금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뭔가 기존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했던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우리의 풍요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성 측면에서는 산업혁명이라고 붙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박사님 반도체 박사님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말할 수 없겠지만 이 무호의 법칙 아시죠? 무호의 법칙. 그러니까 직접 회로가 반도체나 메모리 같은 것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 기하급수적 성장이죠. 그게 이제 단순히 메모리 칩뿐만 아니라 뭐 저장 공간부터 뭐 웬만한 IT 관련된 게 건전지, 전지 빼놓고 웬만한 거 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여러분 기하급수적 발전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그 옛날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 있나요? 아이폰. 네, 아이폰이 애플 2일 때는 메모리가 5만 바이트가 안 됐어요. 5만 바이트 메모리가. 근데 지금은 얼마까지 나오죠? 휴대폰이 128기가 나오죠? 네, 제가 이제 128기가 쓰고 있어요. 애플 아이폰 7. 그럼 차이가 한 200만 배 이상 나는 거죠? 그런 거죠? 200만 배 차이가 뭐 20, 30년 안에 200만 차이가 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차이 나면 달팽이 속도, 달팽이하고 우리 우주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 있잖아요. 우주정거장이 우주를 돌고 있어요. 이 우주정거장이 달팽이보다 딱 50만 배 빨라요. 근데 우리 이 몇십 년 사이에 갖고 있는 이 메모리의 용량은 그렇게 그 속도를 넘어 우리 이 가공 생각했을 때 달팽이보다 우주정거장이 되게 빠른데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이게 이제 지수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감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0.1mm짜리 신문지를 바로 접어요. 42번 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죠? 0.1mm짜리 신문을 반으로 접어요. 반 접고 반 접었어요. 42번 접었어요. 그러면 이게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2번 적었어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답변을. 예? 빙고. 좋습니다. 달까지 가요, 달까지. 그다음 한 번 더 접으면 달 왕복할 수 있는 거죠?
계산이? 예. 이게 지수 함수의 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 인간은 그걸 잘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냥 직관으로는. 이 계산기 뚫겨 봐야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그 앞으로 발전이 이 무의 법칙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현실은 어떻죠? 예, 지금 무의 법칙이 거의 이제 마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직접 회로는 미세 공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5나노 공정이 되면 양자의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거를 미세 공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나노면.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미세 공정이 가장 짱인 그 기업이 요즘 욕먹고 있는 누구속도 되시고 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세계 1위예요. 지금 10나노 공정. 여기 이제 끝에 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TSMC가 지금 한 16, 인텔이 14 정도 됐습니다. 5나노 공정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곧 있으면 이제 물리적 한계에 봉착을 해요. 물론 뭐 3D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예, 3D로 해봤자 속도가 안 됩니다. 속도가. 예, 여기 전문가 계시니까. 예. 그래서 무의 법칙이한 지수 법칙의 그 어떤 우리 하드웨어 발전에 대해서도 그걸 좀 기대하기는 애매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무크 들어보셨나요? 무크가 뭐죠? 개방형 온라인 대학. 무크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얘기 나왔냐면 교육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했어요. 왜 그러죠? 여기 앉아가지고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최고의 교수님의 대학 강좌를 여기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다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교육의 민주화 평등화가 일어날 것이다. 대학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여기 앉아서 내가 하버드대 그 교수의 강좌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무크 지금 보고 계신 분, 무크 한 분 계시네요. 또 있나요? 여기 한 두세 분 보시네요. 그게 이제 2011년부터 나왔는데 지금쯤은 여러분이 한 반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요? 이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교수님이 영어가 그렇죠. 자막도 많이 해준다는데 아마 또 우리 한국 여러분 뛰어나신 분들이 자막도 붙여줬을 텐데. K무크도 있어요. 맞아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되게 무크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발전 많이 했었어요. 무크란 말 안 붙여서 그렇지. 근데 이게 2014년도에 나오는 그 뉴요커 기사거든요. 저 영어 잘 못해요. 무크가 후르쿠가 될 것인가? 맞죠? 맞나요? 무크 후르쿠가 될 것인가? 우리 해석하면 그거 아니에요? 예. 네. 실제로 뚜껑 열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라인에서 그 유명한 사람의 강좌를 듣는 사람들 중에 강좌를 끝까지 들은 사람들은 4%. 이거 멘토링 프로젝트랑 겹치는데? 5%죠 멘토링 프로젝트. 똑같네. 그렇죠. 약 평균 4%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4%도 대부분 누구다? 학위가 있는 사람들. 분명히 극소수는 그런 걸 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접해가지고 큰 이득을 도움을 받았겠지만 대부분은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고 있는 거죠.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는 거겠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무크 같은 건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완전 무료인 데도 있고 조금 돈 내는 데도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 등록금 냈으니까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 옆에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교수님이 저랑 피드백도 주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온라인에서 혼자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영상을 다 본 사람은 원래부터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강좌가 다 폐쇄가 돼요. 지금 무크는 많이 사용되고 요즘에는 그냥 기술과 연관돼서 거의 우리의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 벌어졌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3D 프린터 아시나요? 네. 3D 프린터가 2017년이 되면 웬만한 중산층에서는 집에서 하나씩 있어야 돼요. 3D 프린터가 뭐냐면 일반 프린터는 그냥 이렇게 종이로 그리나 뭐 그림 나오잖아요. 근데 웬만한 물건들을 다 이제 프린터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 그렇죠? 제조 시설은 다 공장에 있잖아요. 근데 작은 제조 시설이 내 안방에 있는 거예요. 그때 모토가 뭐였냐면 대량 생산을 대중 생산으로. 멋있죠? 간디가 얘기했던 거예요. 원래 간디가. 그거를 지금 현재 3D 프린터에 재해석해서 나온 겁니다. 집집마다 다 제조 시설이 있는 거예요. 지금 3D 프린터 우리 집에 있다 하시는 분. 집에 프린터가 없습니다. 프린터가 왔죠. 이게 이제 3D 시스템스라고 3D 프린터 잘 선두주자의 기업이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3D 프린터에 대한 희망이 가장 부풀었을 때예요. 그때 시가총액이 약 1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어저께 이거 따봤거든요. 어저께 15억 달러. 좋죠. 아니 집에 제조실에 있으면 마트 같은 거 거의 필요 없을 거잖아요. 이따 몇 개만 뭐 필요한 물건을 뭐 포크면 포크 그냥 찍어내면 되잖아요. 게다가 설계 같은 경우도 다 온라인. 여기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 오픈 소스예요. 대부분 설계도가 다 오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도 이걸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는 사물 인터넷 연결이거든요. 여기 자기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 하고 계신 분. 오야, 형님. 역시 앞에 앉아. 얼리 어댑터야. 앞에 앉았어. 구글 글래스하고 애플 워치만 나올 때 하더라도 우리 또 지금쯤은 뭐또 반 정도는 이거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당시에는요, 단순히 처음은 안경이나 뭐 이거 시계지만 옷도 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옷이 막 지능형 있고 이게 확장돼가지고 우리 모든 기기가 지능화돼가지고 사물 인터넷 연결. 3년 전, 4년 전에 보고서도 많이 쏟아졌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고 있나. 네. 2% 하고 있습니다. 2%. 웨어러블 디바이스 2%. 우리나라가요 되게 선진 기기 되게 빨리 도입한 나라예요. 그렇죠? 예. 스마트폰 보급률도 되게 높고. 근데 예. 그리고 물어봤어요. 3분의 2가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는 뭐 잘 나오고 비용 좋고 뭐 하면 되겠다.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등등등 몇 년 전부터 어떤 사람은 이걸 제2의 기계시대, 어떤 사람은 제3차 산업혁명,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알고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예. 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어떤 엄청난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향상과 우리의 삶이 되게 변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게 얘기하는 것만큼 생각만큼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면 아시잖아요. 42번 접으면 41번 접다 42번 접으면 달러까지 간다니까요. 그게 급수적으로 그러면 1년마다 확 바뀌어야 돼요. 예상치 못하게. 그게 기하급수적 성장입니다. 전혀 지금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진짜 우리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일일이 따져보면 생각보다 변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냥 하는 소리고 지금 유행 따라 지나가는 거다.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제2의 기계시도 그렇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생산성 향상은 오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구나를 좀 약간 소름 끼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 아시죠? 작년에 2016년 3월인가요? 알파고 2세더라고. 여러분 지금은 알파고가 2세돌 이기는 거에 대해 위화감 없으시죠?
예,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른 뭐 커제도 다 이겼어요. 이미 다 이겼어요. 이제 웬만해서 다 이겼어요. 이 알파고가. 근데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자고요. 이세돌이 이거 둘이 싸우기 직전에 언론들 이세돌의 인터뷰. 이세돌이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의 없었어요. 한 판 지나? 왜 그렇죠? 바둑은 체스는 1970년대에 이미 이겼지만 바둑은 체스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걸 조합 확산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계산해가지고 바둑을 둘 수가 없어요. 지금 하드웨어 수준으로는. 라고 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V 안 봤어요? TV가 다 없구나. 여기는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죠? 그래서 우리 되게 많이 놀랬잖아요. 여기 이제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회사 구글이 인수했죠? 걔도 놀랬어요. 4대1 보고 놀란 거예요. 왜 놀랬을까요? 예? 예? 한판 쳐서. 그렇죠. 놀랐어요. 한 판 질 걸 생각 못했어요. 얘들은. 왜 그렇죠? 바둑 프로 기사는요, 그 여러 가지 능력치를 가중해가지고 레이팅이 나와요. 역대 최고 점수 이창호가 전성기 때, 2차 전성기 때 최고 점수예요. 그때가 3,00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레이팅이. 근데 알파고는 하기 전에 이미 4,000대가 넘었어요. 오히려 이세돌이 신의 한 수로 한 판 이긴 거예요. 배울 게 생긴 거죠. 이게 뭐냐면 최근 몇 년 사이에 AI가 말도 안 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티핑 포인트가. 근데 여러분 이 AI가요, 1950년대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AI는 이게 뭐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명명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막 여러 가지 희망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AI 극작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AI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결과는 전혀 발전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뭐 연구 자금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나중에 또 뭔가 나와서 바뀌겠거니 안 바뀌어요. 바뀌겠거니 안 바뀌어요. 이게 무한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나와서 뭐가 공상 과학 소설에서는 뭔가 뭐 영화에서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인간이 위협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놀랄 정도의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 10년, 빠르게 5년 요 사이에 티핑 포인트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났어요. 원래 그전에는 이게 무해법칙도 한계에 다다랐고 하드웨어 발전도 이제 만만치 않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 수준 보면은 야 아무리 그래도 이게부터 뭐 바둑을 이기거나 뭐 그런 거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합이 되면서 갑자기 AI가 예, 아주 환골탈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알파고를 돌리는 알고리즘이 딥러닝이에요. 들어보셨죠? 딥러닝. AI를 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호 추론과 기계 학습이 있어요. 근데 이 기호, 저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을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호 추론은 뭐냐면 그냥 프로그래머가 뭐 거기에 데이터나 어떤 논리나 패턴이나 그런 것들 다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기계 학습은 이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논리를 찾아가고 패턴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계 학습은 1940년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옛날 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기계 학습이 옛날 때 나왔으면 지금 뭔가 그때부터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왜 그렇죠? 우리 여러분 학습하려면 학습 자료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데이터가 없었어요, 옛날 때는. 학습하고 싶어도 학습할 수 있는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예, 디지털 혁명 이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정보가 이제 빅데이터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이 또 딥러닝은 기계학습 중에 은닉층이라고 아무튼 층을 여러 가지 져가지고 계속 상관관계를 계속 해가지고 자기만의 패턴과 논리와 솔루션을 내는 기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가 기계학습이 원래 있었는데 실효성 못하다가 빅데이터가 등장하니까 제대로 학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딥러닝이 뭐냐? 인텔리전스 프롬 빅데이터. 빅데이터 그룹에 나온 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것과 알맞은 알고리즘이 딱 합쳐버리니까 뭐 엄청난 하드웨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공지능 능력이 갑자기 이게 세진 거예요. 잘해진 겁니다. 게다가 분명 하드웨어 안에서 어떤 재발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 CPU 들어가잖아요. CPU. 근데 그래픽 카드에는 GPU가 들어가요. GPU. GPU 다른 거는 CPU는 약간 우리가 일반 지능이라 생각합니다. 얘가 여러 가지 일들 다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GPU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보다 특정한 일을 되게 잘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정말 차이점은 CPU는 기본적으로 계열 처리를 합니다. 정보가 오면 데이터를 순서대로 해요. 근데 GPU는 병렬 처리를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해요. 근데 우리 뇌가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하고 이 말씀 안 들어요. 기계학습이라는 자체가 신경망을 본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 GPU의 재발견과 이 GPU가 발달을 하면서 이 GPU가 인공지능을 돌리는데 아주 최적화된 하드웨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의 법도 상관없이. 얘를 많이 데이터센터에 많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GPU 중에 CPU예요. TPU예요. TPU는 구글이 직접 만든 칩입니다. 알파고로 돌렸던 칩이에요. 알파고 돌렸던 데이터 센터 보면 이게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GPU, 그다음에 새로운 알고리즘의 발견, 성장, 기계학습의 성장, 딥러닝,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것이 조합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고 무섭게 인공지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로봇공학도 갑자기 발전하고 있는데요. 제디봇이에요, 제디봇. 칼싸움 하는 건데, 칼싸움 하다가 내가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칼싸움 하다가 내가 맞으려면 딱 멈춰요. 칼싸움도 아주 잘합니다. 앞에 했던 기계학습과 빅데이터와 더불어서 이제 로봇 디자인 혹은 기계 인지 이게 발달했습니다. 기계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컴퓨터 비전이 있죠? 비전. 이 센서가 워낙 발달해서요. 다 이렇게 잘 봐요. 여러분 구글 자율주행차가 무슨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센서가 정말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다 정보를 이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수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때는 뭐 기계가 뭔가를 본다는 걸 잘 못했는데 요즘 너무 잘 봐요. 그래서 예전에 못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지를 잘 모를 것이다 했어요. 이미지를. 지금은 인간보다 잘해요, 여러분. 딥러닝으로 훈련시키면 더 잘합니다. 이미. 이미지를 이게 누구냐 딱 캐치하는 거. 로봇공학도 그냥 로봇가 이렇게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 두 가지는 생산성 향상을 불러올지는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에 말씀드릴게요. 얘는 그냥 인간을 대체할 수 있어요. 인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2013년도에 옥스퍼드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게 고용의 미래인데 여러분 이게 2013년도에 나온 겁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이 전에 이미 나온 거예요. 미국의 704개의 직업을 현재 2013년 당시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대입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를 돌려본 거예요. 했더니 이 끝에만 보시면 됩니다. 사라질 위험의 70에서 100%. 고위험군이죠? 이게 몇 퍼센트라고요? 47%예요. 그러니까 직업의 반이 10년 내지 20년 후에 대체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겁니다. 근데 이건 2013년 연구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옥스퍼드에 다시 연구를 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때 분명히 순간적으로 그러한 기계들이 인간을 약간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좀 점진적으로 일어났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개를 통해서 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여기 혹시 컴퓨터 관련된 직종 있으신 분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일을 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한다. 아니신 분은 거의 없겠죠? 일하면서 컴퓨터 활용 안 하신 분?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산업혁명이 줬던 기술을 내 어떤 직업에 보완하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1차, 2차, 3차 산업에 관련된 기술들은요. 근데 AI, 로봇공학은 그냥 인간을 대체해버립니다. 그게 달라요. 인간을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그러면 사라지지만 뭐 단순 반복적인 것만 사라질 것이고 고숙련 전문가의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숙련 전문가 또 AI나 인공지능이 가장 최후까지 좀 넘기 힘든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나 교육 분야거든요. 실제 헬스케어 분야는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도 고령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제퍼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2011년도에 있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그냥 힌트를 주면 힌트를 받고 이제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힌트가 되게 여러 가지 은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이렇게 기계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 뉘앙스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계가 알아듣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왼쪽에 이 사람은 켄 제니스라는 사람이에요. 74연승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거의 이 제퍼디의 최고 챔피언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도 거의 못지않은 챔피언. 브래드 터너라는 사람인데, 브래드 러터죠. 가운데 IBM에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출연시켰어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뉴스 보신 분? 누가 이겼죠? 네, 왓슨이 이겼죠. 근데 이 당시에는 왓슨이 좀 유리하긴 했어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왓슨이 이겼습니다. 근데 IBM이 퀴즈대회 나가려고 왓슨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왓슨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뭐 하고 있죠? 의료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왓슨이 뭐 하고 계시냐면, 환자가 증상을 얘기하면 증상을 듣고 어떤 병일 것인지에 대해서 진찰을 해주고요. 가장 좋은 치료법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의사가 하는 일이죠. 제가 그렇다고 의사 지금 사라질 거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왓슨이 2013년도에 백혈병 200명을 진단한 적이 있었는데 성공률이 80% 넘었어요. 근데 보세요. 얘네들은 스스로 학습을 하잖아요. 왓슨이 일단 얘는 웬만한 의학 논문이나 데이터를 항상 검색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업그레이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의학 논문이 40초에 하나씩 나와요. 의학 논문을 매일 볼 수 있는 의사분이 계실까요? 없겠죠? 자기 분야만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세 번 따지면 하루에 하나씩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왓슨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검색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어요. 치료를 시작하면은 누가 환자가 얘기하면 답변을 냈을 거고, 답변을 내면 피드백을 받겠죠? 그렇죠? 제가 틀렸나요? 이제 우리 피드백을 받으면, 내가 뭔가 답변을 냈는데 피드백을 받으면
왕궁에서 뭐가 올라가죠? 왕궁 읽으셨잖아요? 읽으신 분. 내가 뭔가 했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피드백을 받았어. 그럼 내가 뭐가 발달을 되죠? 그렇죠. 메타인지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에서는 열심히 할 수가 있겠죠? 예, 왓슨은 계속 학습 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왓슨이 어떤 한 기기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서버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계약만 맺은 병원은 다 왓슨을 다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왓슨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얘는 더 성장을 하겠죠? 성장을 하면 얘가 더 실력이 좋아지겠죠? 실력이 좋아지면 더 많은 환자들이 이 사람한테 가고 싶겠죠? 더 많은 사람이 이 사람 가고 싶으면 더 많이 만나니까 얘는 더 성장을 하겠죠? 양의 대목임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기하급수적인 발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 분야는 힘든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진짜로 접어서 달나라 가겠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가 왜 필요했죠? 전문가. 진짜 옛날 사람들은 전문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지식의 양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식이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옛날 때는 모든 지식이 어떻게 재생산됐죠? 구슬로 전달이 있죠, 구슬로. 그 다음에는 문자가 발견돼서 필기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지식이 그게 많지가 않았어요. 정보도 많지가 않았고. 근데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지식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폭발하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 관련된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 지식은 내가 잘 몰라. 근데 그 지식이 필요해. 그럼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개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컴퓨터가 나오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거는 정보가 너무 폭발을 했죠. 정보와 지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도 더 세밀한 전문가. 박사학위 논문도 점점 더 세밀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 우리 박사님이 그래핀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술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정보를 막 양산만 했어요. 양산만 하고 그 정보를 누가 수습했냐면 인간이 수습을 했다고요. 그 정보들 지식을 만들었어요. 그 지식은 고급 지식이고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되게 가치가 높았어요. 우리같이 법률을 모르니까 법률 서비스 받으려면 변호사, 법무사,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얘네는 뭘 하고 있다고요? 처음으로 지금 이 AI가 뭘 하고 있냐면 이 기술을 통해서 양산했던 그 정보를 스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지식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전문 지식. 그래서 단순 반복 이런 게 떠나서 전문 지식 자체도 어디서 어떻게 위험할지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불과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되게 낙관적인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되게 좀 이렇게 알면 알수록 좀 침울해지고 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이게 모라벨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1970년대 모라벨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에게 쉬운 문제는 어렵고 어려운 문제는 쉽다. 처음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인간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처음에 인공지능들은 아기들이 하는 건 잘하고 어른들이 하는 건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하는 고급 계산이랄지 뭐 그런 거. 근데 막상 딱 까보니까 어떻게 됐죠? 어른들이 하는 뭐 계산 같은 거 너무 잘하는데 아기들이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못 따라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만들어도 이렇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아장아장 하는데 이걸 못 따라해요.
워라벨 역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원래 이 얘기는 워라벨이 한 게 아니에요. 비슷한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막상 한 사람은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는 예전보다 쉬웠죠? 근데 쉬운 문제는 이제 좀 쉽게 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워라벨의 역설이 불과 10년만 해도 되게 굳건했거든요? 굳건한 게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려고. 이제 요약하면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풍요가 와서,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인 어떤 성장, 예기치 못한 우리가 진정 바라는 그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우리 삶의 풍요라는 측면보다는 예상치 못하는 일의 위기가 우리가 몇 년 전에 얘기했던 일의 위기보다 더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공부할수록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그 대기업들은 되게 똑똑해요.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를 별로 안 했었어요. 원래부터. 지금은 구글, 애플, IBM, 아마존, 소위 뭐 자동차 회사 등등 초울트라 대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 스타트업 거의 그냥 다 삼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구글 창업자가 누구죠? 세르게이 브린이랑 레리 페이지죠? 레리 페이지. 우리 둘만 지금 대화하고 있나? 레리 페이지. 여러분 너무 심각해요. 그렇죠? 제가 심각한 얘기 하고 있으니까. 레리 페이지. 2002년도에 케빈 켈리라는 사람이 레리 페이지를 찾아가요. 케빈 켈리는 누구냐면 와이어드라는 과학기술 최고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의 창간 멤버이자 초대 편집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스타트업 만나러 가는데 2002년도면 구글이 창업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딱 그냥 검색창에 아무런 광고도 없었고. 그래서 그 케빈 켈리가 페이지한테 물어보면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 너 이거 지금. 검색 뭐 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어떻게 돈을 벌 거고 뭐 하려고 그래? 근데 2002년도에 레리 페이지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요 AI 만들려고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 AI 업체를 인수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AI를 통해서 구글의 검색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가 아니에요. 검색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AI를 더 키우겠다는가 얘네 생각입니다. 얘 주 목적은요,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벌써 인공지능 투자가 100%가 넘었어요. 다 50%, 40% 넘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은요 자본입니다. 자본이죠? 우리 제조시설 공장을 다 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자본이에요. 자본은 누가 소유하고 있죠? 대화. 자본은 누가 소유하고 있죠? 자본가가 자본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가 뭐죠?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가 같이 만들어내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게 되고 거기서 뭔가 수확을 얻는다면 대부분의 열매는 누가 먹겠죠? 자본가가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 다 누구냐? 자본가고 임금 노동자 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되면 불평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되겠죠. 국가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심화되겠죠. 그래서 지금
절대 어떤 사회주의적인 얘기 안 하는 미국에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본소득 얘기하는 뭐 정책을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일선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다 대체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승자 독식 사회인데 더 심한 승자 독식 사회가 돼요. 제가 왓슨 얘기 들었죠? 왜 지금 대기업들이 너도나 달리려 한 이유가 뭐냐면 위너 텍스 올이 그대로 실현되니까. 한번 얘가 학습을 하고 나서 계속 양질의 데이터를 받고 피드백을 받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얘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블로그 처음 시작하는데 한번 내가 짱 먹어보기도 했는데 옆에 블로그 보니까 블로그 그 컨텐츠가 3,000개가 있어요. 금방 이길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근데 인생 공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걸 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싸움 그거를. 아니 누가 이미 잘 되고 훨씬 비용도 저렴한 그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서비스 받고 싶어하지 왜 하겠어요? 네, 승자 독식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정말로 지금부터 국가적으로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요. 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준비되냐. 근데 지금하고 엄청나게 제가 주장하고 우리 신박사님 같이 주장하는 거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뭐냐면 지금 어떤 일적인 변화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한동안 우리가 10대 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서 20대 때 열심히 공부한 분야로 30대, 40대, 50대를 먹고 산다. 그리고 은퇴한다. 이게 기본 흐름이었잖아요. 한 사람의 직업 1개, 2개. 근데 앞으로는 한 사람의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할 줄 몰라요. 게다가 하나의 직업도 워낙 상황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응을 해야 돼요. 적응을 해야 되고 적응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건데 하스 나와도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학습 능력이죠. 학습 능력이에요. 뭔가 변했어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 그 변화에 나오는 새로운 문제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솔루션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가 나오죠. 학습 능력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전문적 지식 자체가 되게 매우 가치가 높았어요. 지금도 가치가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추세면 점점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전문적 그 지식은 큰 리스크를 얻을 수 있겠죠. 그전에는 그 전문적 지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지만 도대체 이게 AI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발전하게 되면서 애들이 돈을 걔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현금을 때려 부으면서 그래서 지금은 갖고 있는 전문 지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하게 되는 건 학습 능력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새로운 문제 발생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솔루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빠르게 준비해서 그 분야를 가든지. 그러면 학습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겠죠? 두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제대로 된 뭐가 필요하죠? 학습 전략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불의 명적 왕공이 나왔죠. 그래 불의의 명적.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빠른 변화 가운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 이미 이 내용을 장착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짧은 시간에 빨리 학습을 해서 거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습은 뭘로 하죠?
네, 텍스트를 하죠. 텍스트. 예, 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글. 근데 그게 이제 문맹 이게 아니에요. 문해력이 높아야 돼요. 글을 잘 독해하고 그걸 잘 이용할 줄 알고 그거를 잘 엮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문해력이 높으려면 뭘 해야 되겠죠? 독서죠, 독서. 독서를 해야 되는데 막 얘기하죠. 독서를 하네요, 여러분. 예. 1년 동안 읽은 독서량이에요. 2015년도 국민실제조사. 국민 독서 실제조사는 2년마다 합니다. 가장 최근 거예요. 곧 초등학교 때 부모가 많이 시키니까 합니다. 중학교 때 합니다. 수능 다가오니까 안 해요. 대학교가 들어왔네. 안 해요. 뭐 취직 준비도 해야 되니까 뭐 토익 그리고 또 뭐 관련된 시험, 자격증, 독서는 안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계속 안 해요. 직장 들어가서 뭐 공부가 필요하다고 뭐를 잘 습득해야 되는데 습득은 뭐예요? 뭐 공부를 안 하는데 책을 읽지 않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다? 성의 문해력 수준입니다. 여기 빨간 거는 OECD 평균이에요. OECD는 30대 때 좀 올라갔죠? 그러다 좀 버티다가 내려오잖아요. 우리나라 어떻죠? 이렇게 떨어지죠. 쭉 가다가 떨어지죠. 왜? 책 안 읽으니까. 여러분, OECD 다른 나라는요, 20대 후반, 30대, 40대 초반까지가 책을 제일 많이 읽어요. 우리는 그냥 20대 초반부터 쭉 내려오는데, 30대, 40대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인 문해력이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제 책에 썼는데 성인 문해력은 5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2등급입니다. 평균 2등급. 2등급은 토론이 안 되는 등급이에요. 토론이 안 되는 등급. 죄송하게도. 자, 토론이 안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토론을 하려면요, 1차로 상대방의 주장하는 바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반박하려면 적절한 근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되죠. 이 두 개가 돼야 토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됐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토론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얘기했죠. 대선 후보 나와서 토론하는데 그 토론 듣고 토론 잘했다고 토론 TV 끝난 다음에 토론 잘했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TV를 보면 더 논리도 없고 뭐 자기가 하면 된다는데 그냥 잘했대요. 설문조사하면 포털 댓글 보면, 포털 기사 댓글 보면 가끔 베스트 댓글이 기사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베스트 댓글이야. 뭐죠? 많은 사람이 동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뭘 내용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랬지, 많은 부분 그랬지, 많은 부분. 아니, 책을 쓰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쓰면 서평을 많이 읽는데 정말 저한테 필요한 어떤 쓴소리를 많이 하시면 제가 이제 정말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업그레이드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가끔 뭐 인용이 많아서 자기 생각이 없네 이렇게 하면은 아니 논문은 또 어떻게 쓰시고 여러분 그 지식의 반감기를 책 읽어보시면 계량으로 나옵니다. 참고문헌의 양과 논문의 질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메타 분석을 할 때도 많은 그 논문을 메타 분석할수록 논문의 상대적 질이 높습니다. 그런 건 저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죠. 원래 창의성이라는 것은 연결이잖아요. 연결. 내 얘기만 하면 성급한 일관화에 빠지거나 개똥처럼 얘기하는 거죠. 물어야죠. 네가 하는 게 좀 나한테도 맞아? 하고 물을 수 있어야죠. 우리나라의 문해력이 2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문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글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글을 또 안 쓰면 책을 많이 읽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고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학습 능력을 잘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과 중퇴잖아요. 전혀 여러분 공학 기술 잘 몰라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헛소리 하면 안 되게 방송도 나간다는데 분명히 디테일하게 틀린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글이나 말은 항상 균열이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내가 종합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최대한 오류가 없으려고 노력했고 논리가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저도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기술이나 공학적인 거에 대해서 좀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다. 원래 공학도시나 이쪽 분들 모르겠지만 이쪽 문돌이 하신 분들은 기술 쪽에 관심이 있으시나요? 네? 인공지능 이런 거. 당분간은 친기술, 친-AI AI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스타트업이 앞으로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 AI를 이용해가지고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성행을 하겠죠. 오픈할 거니까 플랫폼 자체를 클라우드 그 플랫폼 자체를 오픈할 거니 그걸 이용해서 딱 새로운 뭔가 그런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거예요. 또 그렇게 대박을 치면 또 인수를 할 거고 대기업들이. 제가 체스를 애들이 컴퓨터가 일찍 이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체스 대회는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체스라고 대회가 있습니다. 그 체스 대회는 인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도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럼 누가 지금 제일 잘할까요? 누가 지금 체스를 제일 잘 둘까요, 여러분? 인간 컴퓨터. 예? 자신 있게. 컴퓨터. 인간? 좋습니다. 지금 제일 잘 드는 사람은 인간과 컴퓨터의 합작팀입니다. 이걸 켄타우로스. 켄타우로스 아시죠? 다리는 말고 위에는 사람. 왜냐면 아직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한 팀이 지금 딱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비유가 될 수 있겠죠? 분명히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같이 협력하지만 얘는 그걸 학습을 하거든요. 나중에 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내가 같이 짝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필요가 없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지금 비슷한 거 있습니다. AI랑 프리랜서랑 조합해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이 AI는 자꾸 이 프리랜서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요. 비일비재할 거예요, 이런 게. 그러나 한동안은 AI 관련된 혹은 지금 4차 산업 관련된 기술들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최소한 내가 하는 일에 얘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내용은 알아야죠. 얘 도대체 뭐가 나왔는데 그게 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은 다 복제가 돼요. 웬만한 게 다 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은 다 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I는 뭘 하냐면 우리를 또 흡수를 해요. 우리 기억을. 우리를 막 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아. 흡수를 해요. 그러면 도저히 얘네가 나의 어떤 것들을 복제할 수도 없고 아니면 나의 능력을 흡수할 수도 없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거는 4차 산업혁명이고 나발이고 만약에 뭐가 온다 하더라도 그건 나의 큰 무게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뭘까? 신뢰. 한 사람의 신뢰. 신뢰는 복제할 수가 없어요. 흡수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일은 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은. 지금 현재도요. 대부분의 일은 팀 단위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야 되겠죠? 예. 그럼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라 보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도덕적 권위죠. 이 사람이 아무리 높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만약 이 사람이 도덕적 권위가 없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 사람은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금수저나 이렇게 주식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신뢰가 있으려면 도덕적 권위가 제일 중요해요. 정직해야 됩니다. 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일을 할 때 착한데 일 못하면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친구로는 좋아. 일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학교 팀 프로젝트도 힘든데 비즈니스 하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세 번째는 이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 함께 하려면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능력. 이런 실험도 있잖아요. 어떤 팀이 어떤 팀이 우수한가 봤더니 그 팀의 지능 지수는 거의 영향을 못 미쳤는데 그 팀의 그 조직의 문화와 그리고 그 조직원들의 감성 지수가 높은. 감성 지수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사람의 딱 이 눈만 보여줘요. 눈만. 그리고 눈만 보여주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게 높은 팀일수록 그 팀의 실적이 좋습니다. 딱 봐도 얘가 지금 어떤 감정이시구나. 딱 보니까 포커페이스 좋아요. 그러면 잘 배려해 줄 수 있겠죠? 얘가 좀 오늘 뭐 약간 다운됐구나 하면서 이렇게 리더라면 공감 능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건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앞으로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갖고 있는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학습 능력이다.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훌륭한 또 과학적으로 입증된 학습 전략을 몸에 장착을 하신 상태에서 평소에 독서를 꾸준히 하시고 독서를 통해서 서평을 쓰시던가 글을 쓰시던가 주장을 펼치시던가 하고 뭐 토론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문해력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이런 데 관심 없었지만 좀 관심을 갖고 내가 하는 분야에 접목시킬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새롭게 뭐가 와서 대응할 수 있을 수 있는.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쪽집게처럼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3D 프린터와 저도 애플워치 나왔을 때 다 이거 웨어러블 다 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있었어요.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최소한 그 내용을 알고 그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할 수가 있는 거고.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 아무리 큰 변화가 와도 변하지 않는 걸 내가 장착하고 있다면 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신뢰. 신뢰는 첫 번째 도덕적 권위. 두 번째는 실력.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책에 얘기했죠. 공감 능력은 다양히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키울 수 있는 거지만 문학 소설을만 읽으면 키울 수 있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이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인물의 마음을 상상을 해야 되고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를 계속 보면서 판단과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나만의 마음 이론이 높아지는 거죠. 상승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이나 그런 상대방의 마음과 마음이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고 연구에도 나와 있습니다. 좀 오랫동안 오셨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못하는데 멋있어 보이려고 하나 갖고 왔어요. 윌리엄 H.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시입니다. The Second Coming, 재림. 윌리엄 H는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난독증인 사람입니다. 그걸 극복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재림은 기독교 교리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
다시 온 날은 인류의 종말입니다. 종말. 다시 오면 그 종말론적 시예요. 마지막 두 행이 이겁니다. 이거를 의역을 해보면 이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태어나기 위해 베들레헴을 향하여 웅크리고 있는 거친 짐승은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이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태어나기 위해 베들레헴을 향하여 웅크리고 있는 거친 짐승은 무엇인가? 그게 시대마다 달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저는 AI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AI가 갑자기 뭐 인간을 지배하고 그게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면 AI 하는 방식은요, 의식을 갖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강인공지능이라 하죠. 그거는 오히려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하는 방식이 인간의 생각 방식하고 되게 달라요. 때문에 막 인간화 되진 않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 뭐냐? 우리의 일자리를 다 갈아치우고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본가고 이게는 특별히 승자 독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짐승에 대해서 제대로 제어하고 대처하고 알지 못하면 베들레헴에는 기독교인은 신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논의가 왔을 때 4차 산업혁명의 허와 시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데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